변화와 혁신의 리더십 제2차 시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 강의 담당 이종규입니다. 원래 지난 시간은 계획은 이번 시간 강의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비디오 녹화 시간이 늘어져서 불과 2주차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의 리더십의 의미와 리더십 유형의 강의에 이어서 동기부여, 코칭, 그리고 인파워먼트, 즉 고난이임에 대해서 학습할 예정입니다.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지난 시간의 강의를 PPT 화면을 보면서 잠시 돌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리더십의 의미를 파악을 했죠. 조직의 공동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조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리더십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리더십의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리더십의 정의는 총 4가지를 검토했었죠. 첫째, 리더십은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 과정이다. 둘째, 리더십은 지도자와 구성원의 관계이므로 리더의 행동 성향과 조직의 상황이라는 다양한 요소의 함수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 셋째, 리더십은 리더의 권위를 통해서 발휘되는 것이므로 리더의 지위, 전문성, 자질 및 특성과 관련된 속성입니다. 넷째, 리더십은 구성원들이 리더의 영향을 받겠다고 동의해야 한다는 사실이 전제된다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의 중요성을 배웠죠. 중요성은 5가지를 저희가 검토를 했죠. 시너지 효과를 촉진하고 한 집단의 성과는 조직 전체의 성과를 좌우한다. 셋째, 효과적인 리더십은 구성원들이 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라는 요인이 된다. 넷째, 효과적인 리더십은 구성원들이 개인의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다섯째, 리더는 조직의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정보를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면서 개인의 조직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나 방법을 모색하고 변화를 추구한다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와 관리자의 차이점을 배웠죠. 리더는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할 때, 관리자는 현상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덜 쓰고 효율적으로 현상을 관리하고 유지하느냐의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상황 인식, 가치관, 사고 내용, 관리 행위, 초점 대상, 관리 형태, 태도, 목표, 행동에 대해서 리더와 관리자의 차이점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는 리더십의 유형에 대해서 학습을 했죠. 조직은 여러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리더십을 혼용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그 5가지는 권위형, 민주형, 파트너십, 변형적, 서번트형 리더십 유형이 있다는 점을 학습했습니다. 권위형 리더십에서는 첫째, 질문 금지. 둘째, 모든 정보는 내 것이다. 셋째, 실수를 용납하지 않음을 배웠죠. 독재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두 번째는 민주형 리더십입니다. 민주형 리더십은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토론을 장려하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학습했습니다. 즉, 구성원들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리더가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것은 리더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민주형 리더십의 장단점에 대해서 학습을 했죠. 장점은 조직원 스스로 능력을 인식하고 발휘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동기와 사명감을 증립시켜주고 집단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권장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새로운 정보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셋째로 객관적 입장에서 칭찬과 격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직을 평등한 분위기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민주형 리더십의 단점은 의견 수렴에 자칫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한 결정을 할 경우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구성원들이 흥미와 성취 욕구가 강하지 않거나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활동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트너십 리더십 유형에 대해서 배웠죠. 파트너십 리더십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평등한 관계를 유지한다. 집단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 책임을 공유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 학기 주제에 속하는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이 유형은 다른 말로 변화 유도형 리더십이라고 하며 오늘날의 급변하는 환경의 조직 실정에 적합한 리더십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변혁적 리더십은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지 않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오히려 고차원적인 방향으로 변형시키려고 도전하는 리더십 유형입니다. 구성원들에게 보다 원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성원 개개인의 이익을 초월해서 조직의 미래에 공헌하도록 영향을 줍니다. 넷째로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목표 달성보다는 구성원 개개인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의욕을 불어넣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만들고 싶을 때 적합한 리더십입니다.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은 5가지로 파악을 했습니다. 첫째, 카리스마가 있다. 둘째, 자기 확신을 가진다. 셋째, 존경심과 충성심을 가진다. 넷째, 풍부한 칭찬이 있다. 다섯째, 감동이 있다. 마지막으로 현대사회에서 가장 각광받는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 서번트형 리더십 유형입니다. 이 서번트형 리더십 유형의 특징은 구성원을 섬기고 구성원 중심에 구성원은 동반자고 구성 간의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번트 리더들의 특징을 10가지로 파악을 했죠. 경청, 공감, 치유, 인식, 설득, 폭넓은 사고, 통찰력, 청지기, 헌신, 공동체 구축, 이와 같은 점들이 서번트 리더의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리더십을 말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 서번트 리더십까지죠. 그리고 오늘 학습할 플랜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동기부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동기부여는 리더십의 핵심 개념입니다. 개인이나 조직이 이루고자 하는 성과와 목표의 실현은 동기부여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팀의 성원으로서 일을 하든 다른 사람의 지도를 받지 않고 자기 소신과 일을 하든 간에 일을 멋지게 처리하도록 자기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팀의 리더라면 구성원들이 좋은 성과를 내도록 동기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갖춰야 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동기부여는 개인과 조직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필수 조건입니다.
동기부여 섹션에서는 동기부여의 정의, 동기부여의 방법, 조직에서 효과적인 동기부여 방법, 그리고 조직에서 리더의 성공적인 동기부여 방법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부여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동기부여란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조건하에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발적 의지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기부여란 특정한 목표를 향해서 행동하는 인간의 내면적인 원동력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개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방향으로 행동하게 하는 심리적 동인이 있고, 이러한 심리적 동인을 동기라고 지칭을 합니다. 결국 동기부여는 개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단계설은 인간의 욕구와 동기유발과 관련해서 가장 널리 알려지고 큰 영향을 미친 이론을 심리학자 에이브라함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이라키 오브 니드스 티어리라고 해서 욕구 계층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초기 동기유발 이론의 개척자인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의 5단계의 계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욕구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는 인간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인간은 1차적으로 의식주에 대한 욕구 실현이 매우 강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은 빵만으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빵 한 조각이 전부인 것입니다. 배고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다른 욕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배고픔뿐이 아니고 갈증이나 추위 등도 마찬가지죠. 제2단계는 안전욕구입니다. 일단 생리적인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안전에 대한 욕구가 나타납니다. 이 욕구는 근본적으로 신체적 감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되고 안전해지기를 바라는 욕구입니다. 따라서 육체적 심리적으로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욕구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사회적 욕구입니다.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가 충족이 되면 이후 소속감이나 애정 욕구가 지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집단을 형성하고 집단 속에 소속되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므로 어디에 소속되거나 자신이 다른 집단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고 동료와 친교를 나누고 싶어하며 또 이성 간의 교제나 결혼 등을 갈구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는 존경 욕구입니다. 인간은 어디에 소속하려는 그 사회적 욕구가 어느 정도 만족되기 시작하면 어느 집단의 단순한 구성원 이상의 것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는 첫째, 내적으로 자기 존중 및 자율성을 성취하려는 욕구. 둘째,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으며 집단 내에서 어떤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욕구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자아실현 욕구입니다. 일단 존경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나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고 싶다, 자기 개발을 하고 싶다 등 자아실현 욕구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것 혹은 될 수 있는 것을 성취하려는 욕구입니다. 즉, 계속적인 자기계 발전을 통하여 성장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서 자아를 완성시키려는 욕구입니다. 여기서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는 외부적 요인에 따라서 욕구 충족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하위 욕구라고 하고,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 자아실현 욕구는 개인 내부적으로 욕구 충족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상위 욕구라고 합니다. 계층 또는 단계라는 표현처럼 이 5가지 욕구 단계는 이전 단계가 충족되고 나서 다음 단계에 대한 욕구가 생깁니다. 이미 만족된 욕구는 동기유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슬로우 욕구 단계설은 이론 자체가 선구적이었고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실증 연구에서는 그의 이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완벽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욕구가 과연 매슬로우의 주장처럼 5단계로 세분화되어 있느냐도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앞 단계가 충족되고 나서야 다음 단계의 욕구 충족을 위한 동기유발이 된다는 것도 확실하게 증명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기유발 이론의 기초를 제공했기 때문에
여전히 동기부여를 이루는 대명사처럼 언급되는 것이 매슬로우 욕구 단계설입니다. 동기부여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동기부여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극에 의한 동기부여입니다. 자극 또는 공포에 의한 동기부여 방법은 조직의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물리적인 힘이나 자극 또는 공포를 느끼게 해서 일이나 행동을 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힘이나 권력을 가진 자가 약자에게 취하는 동기부여 방법입니다. 자극에 의한 동기부여는 두려움, 경고, 처벌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다 또는 해를 끼치겠다라든지 이번에 성과를 올리지 못하면 사표 쓸 각오해라 라든지 잘못하면 이렇게 처벌을 된다는 것을 알아라 등입니다. 자극에 의한 동기부여 방법을 장점을 살펴보면 이 방법은 물리적으로 자극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좋은 동기부여라 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시점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적절히 쓰이기도 합니다. 동기부여 방법 중에서 가장 단계적 효과가 있으며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방법입니다. 반면에 단점도 있는데 이 방법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처벌받는 것이 면역이 되어버리면 동기부여 효과는 오히려 상실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보상에 의한 동기부여 방법입니다. 보상에 의한 동기부여 방법은 사람들에게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면 약속한 보상을 하는 매우 일반적인 동기부여 방법이면서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동기부여 방법입니다. 보상에 의한 동기부여는 보너스, 승진, 시상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목표를 이루면 보너스를 100% 늘려주겠다라든지 이번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사람은 승리시켜주겠다 또는 올해 최고의 판매왕에게는 최고급 승용차를 시상품으로 주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상에 의한 동기부여의 장점을 살펴보면 이 방법은 한마디로 당근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휘두르는 것보다 눈앞에 당근을 보여주면서 달리게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반면에 이 방법의 단점은 모두에게 기회를 주지만 혜택받는 사람이 소수일 경우 목표를 위해 모두 노력하다가 결과적으로 소수에게 당근이 돌아가면 급격히 생산성이 떨어져서 동기부여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계속 동기부여를 하고 싶다면 지속적으로 보상, 즉 당근을 줘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동기부여입니다. 자기 동기부여는 셀프 모티베이션이라고 하며 이 방법은 누가 시켜서 하거나 뭔가를 바라고 하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좋아서 일을 하게 되는 동기부여 방법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 하고 말할 만큼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발명이나 발견 등 창의적인 결과를 얻어냈던 강력한 동기부여 방법입니다. 자기 동기부여를 갖게 하는 방법에는 꿈이나 목표를 갖게 하는 방법, 칭찬이나 감사를 하는 방법, 격려나 용기를 주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생에서 꼭 이루고 싶은 꿈을 그려보면서 다짐을 한다 라든지 내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멋진 결과를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정말 훌륭하다. 나는 대단하다. 나는 분명히 성공할 것이다. 와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동기부여 방법은 스스로 느끼고 감동받고 결심해서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좋아서 하는 일은 아무도 못 말린다는 원리입니다. 중간에 포기할 만한 장애가 생겨도 꿈을 위해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노력하기에 성취감을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따라서 조직에서 가장 좋은 동기부여 방법은 자기 동기부여 방법입니다. 누구의 힘이나 자극에 의해서 또는 보상을 바라고 행동하는 것보다 스스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쉽지 않기 때문에 익숙해질 때까지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과연 조직의 구성원들을 자기 동기부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조직의 리더들은 구성원들을 동기부여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하고 구성원들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첫째, 협력적 분위기 조성입니다. 사람들은
협력의 의지가 고취되었을 때, 즉 서로의 성공을 도모할 기회를 가졌을 때 더욱 열심히 일하려는 동기가 유발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만족감 고취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조직의 발전에 어떻게 득이 되는지 인식했을 때 만족감 또는 성취감을 느낄 때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즉,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조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올바로 인식할 수 있을 때 더욱 열심히 일하려는 동기가 유발됩니다. 셋째,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받으면 더욱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동기가 유발됩니다. 이런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권한위임이라고 하며 또는 임파워먼트라고 합니다. 부하 직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잘못된 판단이 아닐까 두려워하지 말고 부하 직원들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동기부여 세 번째 주제로 조직에서 효과적인 동기부여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조직원들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과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업무 완수의 동기를 갖게 됩니다. 즉 조직원들은 자신의 욕망, 즉 성취감, 재미, 자존심, 권력, 존경, 인정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리더는 조직원들이 금전적인 보상이나 이익, 승진 등에 의해서만 동기를 부여받을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그들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조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외적인 동기 유발제 그 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실 모든 조직원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이 마련된다면 조직원들은 돈이나 편익 등 비본질적인 요인이 아닌 자기 내면의 순수한 욕망에 의해서 동기를 부여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조직에서 효과적인 동기부여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 강화법을 활용한다. 긍정적 강화법이란 목표 달성을 높이 평가하여 조직원에게 곧바로 보상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조직원에게 곧바로 보상하는 행위를 긍정적 강화라고 합니다. 긍정적 강화법은 조직원들의 동기를 부여하는 데 더없이 효과적입니다. 높은 성과를 달성한 조직원에게는 곧바로 따뜻한 말이나 칭찬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부여해준다. 환경 변화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새로운 업무를 맡을 기회를 준다면 팀에는 발전과 창조성을 공부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이 됩니다. 즉, 조직원들은 매일 해왔던 업무와 전혀 다른 일을 처리하면서 새로운 도전이 주는 자극과 스릴감을 톡톡히 맛볼 것입니다. 나아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며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고도 생각할 것입니다. 세 번째, 창의적인 문제 해결법을 찾게 한다. 직장생활 중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소신대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조직원들은 자칫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사사건건 다른 조직원들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문제 해결법은 조직원들이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도록 동기를 부여해줍니다. 리더는 조직원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도하고 개입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만큼은 조직원 스스로 찾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 책임감으로 철저히 무장시킨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른 직원에게 전가하는 직원처럼 리더를 화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직원들이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지속된다면 팀의 근무 환경은 현저히 나빠지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직원들이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서 자신의 업무에 책임을 다하도록 격려한다면 이러한 습관은 완전히 없어질 것입니다. 자신의 업무에 책임을 지는 환경 속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첫째, 자신의 위치에서 업무의 안정감을 느낄 뿐 아니라 자신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긍지를 갖게 됩니다. 둘째로, 어떤 어려움이든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며 달성 가능한 목표점을 계속해서 높여갑니다. 셋째, 이러한 팀에서는 리더와 부하 직원들이 의기투합해서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 방법을 함께 찾아갑니다. 조직에서 효과적인 동기부여 방법 다섯 번째로 코칭의 방법을 활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코칭은 폭넓게 다방면에 사용됩니다. 코칭은 팀의 문제점 및 진척 상황을 직원들과 함께 자세하게 살피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지도 및 격려를 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직원들을 코칭하는 리더는 직원 자신이 권한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또한 직원들이 자신만의 장점과 성공 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할 것입니다. 조직의 효과적인 동기부여 방법 6번째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안전지대란 모든 것이 친숙하고 위험 요소가 전혀 없는 편안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조직이 더욱 높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것은 변화에 대응해서 이런 안전지대를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위험을 감수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리더나 구성원들은 모두 정신적 고통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는 부하 직원들이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더욱 높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할 이유가 합리적이고 목표가 실현 가능한 것이라면 직원들은 기꺼이 변화를 함께 향해서 나아갈 것이며 위험을 선택한 자신에게 자긍심을 가지며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조직에서 효과적인 동기부여 방법 제7번째,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자포자기하는 직원처럼 리더를 맥빠지게 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리더는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 자신이 상사로부터 충분히 인정받고 있으며 일부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모름지기 리더는 직원들의 일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을 통해서 팀원들 개개인이 자신의 능력에 확신을 갖는다면 팀의 업무 성과는 몰라보게 좋아질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리더가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적절한 교육을 하며 필요한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줄 때 직원들은 직장생활을 성공적으로 해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조직에서 리더의 성공적인 동기부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동기부여의 핵심은 리더가 조직의 구성원들의 마음과 가슴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리더는 확실하게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리더십은 조직의 리더가 모범을 보일 때 발휘됩니다. 일반적으로 조직의 구성원들은 리더가 모범을 보이면 리더를 더 본받고 싶어하는 감동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동기부여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리더들은 어떻게 모범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마음으로 리드하는 것입니다. 구성원 개개인의 성향이나 능력을 파악해서 맞춤 관계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구성원들의 기대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보임으로써 자신과 구성원 간의 깊은 신뢰를 형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구성원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세요. 구성원과 약속은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약속을 어기는 것보다 신뢰의 상처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왜 약속을 지킬 수 없었는지,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조직에서 리더의 성공적인 동기부여 두 번째 방법, 리더는 의사소통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구성원들에게 리더는 조직의 살아있는 얼굴입니다. 리더가 구성원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에 따라 조직의 성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리더에게 의사소통이란 구성원들이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관계를 형성해주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이처럼 의사소통은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의사소통을 명확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뢰를 토대로 구성원들과 관계를 형성해라. 둘째, 진정성 있는 책임감을 확실하게 드러내라. 셋째, 관심을 갖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라. 하나씩 살펴보면 신뢰를 토대로 구성원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 조사에 따르면 조직 구성원들의 7%만이 리더가 의사소통을 잘한다고 응답했고 무려 44%는 리더가 커뮤니케이션을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구성원들과 관계가 명확하게 되도록 형성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진정성 있는 책임감을 확실하게 드러내라. 리더의 진정성은
리더의 인성이며 성품입니다. 리더의 진정성은 조직에 대한 헌신적 노력과 함께 조직에 대한 믿음과 가치로 드러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구성원과의 소통입니다. 의사소통을 명확하게 하는 세 번째 방법으로는 관심을 갖고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라. 조직을 이끌어가면서 먼저 구성원들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리더의 경청하는 자세는 구성원들 마음의 무장을 해제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구성원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더는 반드시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조직에서 리더의 성공적인 동기부여 방법 세 번째, 리더는 창조적으로 도전해야 한다. 도전만큼 인간의 정신을 자극하는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구성원들에게 도전할 만한 목표를 주는 것보다 더 좋은 동기부여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항상 조직의 상태를 가늠하고 조직이 나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내야 합니다. 이처럼 도전을 통한 동기부여 방법으로는 첫째, 현실적인 도전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도전 목표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면 구성원들을 고무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성원들이 개인의 성장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적합하고 현실적인 도전 목표를 수립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기를 북돋워줘야 합니다. 리더의 고문은 구성원들의 정신에 용기와 에너지를 주기 위해 희망을 불어넣는 동기부여 행위와 같습니다. 동기부여는 희망 위에서 번창하며 희망은 조직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정신입니다. 세 번째, 창의적인 조직을 구축하라. 구성원들이 이 일에 더욱 집중하게 하려면 그들의 창의성을 유발시켜야 합니다. 창의성은 현실적인 도전 목표를 보완해주고 극대화해주는 훌륭한 요소입니다. 창의적인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창의성을 자극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다르게 생각하게 하라. 구성원들이 항상 다른 관점에서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획일적인 사고 습관은 창의적인 사고를 가로막고 나가서 조직의 발전을 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게 하라. 창의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기발한 정보를 많이 수집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브레인스토밍을 하게 하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의 원칙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창출된 아이디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둘째, 아무리 우스꽝스러운 아이디어라도 수용해야 한다. 셋째, 아이디어는 많을수록 좋다. 넷째, 이미 제한된 아이디어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한다. 조직에서 리더의 성공적인 동기부여 방법 네 번째는 리더는 과감하게 권한을 위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한 위임, 즉 영어로 임파워먼트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권한 위임은 구성원들에게 리더의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즉 구성원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직원들을 신뢰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것은 매우 강력한 동기부여 요인이 됩니다. 권한 위임을 구체화하는 방법으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위임할 일을 선택하라. 둘째, 구성원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셋째, 잘못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라. 넷째, 권한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조직에서 리더의 성공적인 동기부여 방법 다섯 번째로는 리더는 의미있게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를 사직하는 직원들에게 그만두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부분 상사가 자신이 한 일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변합니다. 리더가 감사하다는 말을 해주거나 자신들의 존재를 인정해주기만 해도 구성원들은 조직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보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인정해주는 것은 리더십을 일으키는 행위이며 동시에 핵심적인 동기부여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리더십 일반으로 네 번째 큰 주제로 코칭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코칭이란 지도하여 가르치는 행위를 의미하며 스포츠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코칭은 구성원 개개인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자신감과 의욕을 고취시키고 실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의미합니다. 코칭이라는 용어는 커다란 사륜마차를 가리키는 코치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사람을 목적지까지 운반한다는 의미에서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의미로 변화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 지표를 제시해주는 멘토링이나 지식을 전달해주는 티칭,
또는 상담과 조언 역할을 해주는 카운슬링과는 달리 코칭은 계약관계를 맺어지며 개인의 변화와 발전을 지원하는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파트너십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칭은 성취를 하려는 개인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동기부여와 믿음을 심어주며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코칭은 학습자의 행동의 변화를 유발하며 학습자가 능력이나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성과가 떨어질 때 이를 다시 상승시킬 수 있게 하는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코칭은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을 만들어내는 리드의 능력이므로 코칭 활동은 직원들의 능력을 신뢰하며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코칭의 과정은 첫째, 직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한편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을 하고 둘째,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 수준을 발전시키며 셋째, 자기 향상을 도모하는 직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업무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칭은 언제 필요할까요? 코칭은 의사소통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게 함으로써 효과적인 해결책과 빠른 성과를 이끌어냅니다. 코칭 기술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판매량을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생산하도록 팀의 동기를 부여하고 구성원들의 사기를 드높입니다. 둘째, 시간이 지날수록 코칭은 모든 사람을 팀에 관여하도록 하고 프로젝트 또는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데 기여합니다. 셋째, 업무의 실수나 비효율적인 방법을 사전에 파악해서 개선시킴으로써 업무 성과를 높이고 직원들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뿐 아니라 직원 개개인이 강한 자신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코칭과 관리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코칭은 조직을 단순하게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칭과 관리는 대표적으로 의사소통 도구이나 둘은 전혀 다른 접근법을 특징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리는 리더가 구성원에게 지식이나 정보를 하달하며 업무 지시 등을 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팀의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구성원을 통제를 합니다. 반면에 코칭은 팀과 구성원을 이끌어주고 영향을 미치는 데 우선적으로 중점을 둡니다. 두 번째로 지시 또는 지침보다는 구성원들과 질문과 논의를 통해서 팀을 이끌어갑니다. 또한 구성원들을 통제하기보다는 경청과 지원을 통해서 팀의 발전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코칭의 기본 원칙을 알아봅니다. 코칭의 기본 원칙은 네 가지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첫째, 원활한 의사소통. 두 번째, 권한을 위임하고 셋째, 훌륭한 코치는 뛰어난 경청자이다. 넷째, 목표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원활한 의사소통을 한다. 코칭의 기본은 서로가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고 제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리더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부하 직원들의 창조성과 통찰력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조직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람은 직원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권한을 위임한다. 리더는 권한 위임을 통해서 직원들이 어떤 일이든 자신의 업무에 책임의식을 갖고 완전히 책임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어떤 직원에게 프로젝트를 부여한 뒤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모든 결정을 스스로 하도록 권한을 준다면 그 직원은 자연적으로 주인의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훌륭한 코치는 뛰어난 경청자이다. 코치인 리더는 부하 직원들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경청자로서 잡념을 떨쳐버리고 직원들에게만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리더는 적극적인 경청을 통해서 직원이 말하려고 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과 직원들이 느끼는 바가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부하 직원들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과 표현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넷째로, 목표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리더는 서로 다른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에게 어떤 목표를 정해줄 것인지 확실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말은 곧 업무를 깔끔하게 처리하는 적절한 방법을 직원 스스로 개발하도록 도와줘야 할 뿐만 아니라 직원마다 어떠한 장점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칭의 네 번째 주제로 코칭의 진행 과정을 알아봅니다. 코칭 과정을 준비할 경우 어떤 활동을 다룰 것이며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구체적으로 명확히 밝힙니다. 지나치게 많은 지시와 정보로 직원들을 압도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질문과 피드백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합니다. 코칭의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간을 명확히 알린다. 둘째, 목표를 확실히 밝힌다. 셋째, 핵심적인 질문으로 효과를 높인다. 넷째, 적극적으로 경청한다. 다섯째, 반응을 이해하고 인정한다. 여섯째, 직원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유도한다. 일곱째, 코칭 과정을 반복한다. 여덟째, 인정할 만한 일은 확실히 인정하고 칭찬해준다. 아홉째, 결과에 대해서 후속 작업에 집중을 한다. 다음 주제는 인파워먼트, 즉 권한의 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파워먼트란 조직 구성원들을 신뢰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믿으며 그 잠재력의 개발을 통해서 효율성이 높은 조직이 되도록 일정 부분 권한을 위임하는 일련의 행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의 핵심 개념 중 하나는 인파워먼트, 즉 권한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인 빌 게이츠는 21세기에는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람이 뛰어난 리더로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일정 부분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훨씬 수월하게 성공과 목표를 이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존경받는 리더로 거듭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직원들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인식하는 순간부터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안타까운 점은 많은 리더들이 직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파워먼트 장점은 무엇일까요? 성공적인 리더들은 대체로 단순한 권한 위임만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직 내부에 권한 위임이 잘 정착되어 있어 조직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까지 조성을 합니다. 리더와 조직의 구성원 모두에 의해서 인파워먼트가 일어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면 인파워먼트는 조직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시너지화되고 창조적인 에너지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에서 권한 위임이 잘 이루어지면 조직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조직의 구성원들은 좋은 기회에 대한 큰 기대를 하게 되며 발전적이고 성공적인 조직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권한 위임이 잘 이루어져서 효율성이 높은 조직이 되면 구성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나타납니다. 첫째, 나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며 이 일은 다른 사람이 하는 일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다. 둘째, 일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나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 셋째, 나는 정말로 도전하고 있고 나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넷째, 우리 조직에서는 아이디어가 전용되고 있다. 다섯째, 내가 하는 일은 항상 재미가 있다. 여섯째, 우리 조직의 구성원은 모두 대단한 사람들이며 다 같이 협력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와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인파워먼트 기대 효과를 알아봅니다. 크게 인파워먼트 기대 효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건의 조성, 구성원의 재능과 욕구의 극대화, 명확하고 의미 있는 목적의 초점. 진정한 인파워먼트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 전체의 목적에 헌신하도록 유도하고 구성원들이 방향감과 질서의식을 갖출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권한위임을 통해서 조직이 장기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에 세 가지 기준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여건의 조성. 인파워먼트는 구성원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일련의 여건들을 조성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리더는 구성원들이 부여받은 권한을 잘 사용해서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구성원의 재능과 욕구의 극대화. 권한이 이미 잘 되어 있지 않은 조직의 환경에서는 구성원들이 충분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파워먼트는 구성원들의 재능과 욕구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명확하고 의미 있는 목적의 초점. 인파워먼트는 구성원들이 분명하고 의미 있는 목적과 사명을 위해 최대 노력을 발휘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높은 성과를 내는 인파워먼트 환경 여건을 살펴봅니다. 효과적인 리더는 각 사람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 내 인파워먼트 여건을 창출하려 합니다. 인파워먼트가 잘 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인파워먼트 여건들은 사람들을 성장하게 하고 사람들의 의미 있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진 잠재력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능가하게까지 합니다. 리더는 인파워먼트 환경이 가져다주는 혜택과 인파워먼트 환경을 갖춘다는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파워먼트 환경에서는
사람들의 에너지, 창의성, 동기 및 잠재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인파워먼트 환경은 사람들이 현상을 유지하고 순응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높은 성과를 얻는 인파워먼트 환경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전적이고 흥미있는 일, 학습과 성장의 기회, 높은 성과와 지속적인 개선을 가져오는 요인들에 대한 통제, 성과에 대한 지식, 긍정적인 인간관계, 개인들이 공헌을 하며 만족한다는 느낌, 상부로부터의 지원입니다. 그러면 인파워먼트 장애 요인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리더는 인파워먼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인들에 대해서 알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네 가지 차원의 장애 요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개인 차원, 주어진 일을 해내는 역량의 결여, 동기 결여, 결의의 부족, 책임감 부족, 의존성 등입니다. 대인 차원, 다른 사람과의 성질성 결여, 약속 불이행, 성과를 제한하는 조직의 규모, 갈등 처리 능력 부족, 승패 태도 등입니다. 관리 차원에서는 통제적 리더십 스타일, 효과적 리더십 발휘 능력 결여, 경험 부족, 정책 및 기획의 실행 능력 결여, 비전의 효과적 전달 결여. 네 번째, 조직 차원에서는 공감대 형성이 없는 구조화 시스템, 제한된 정책과 절차 등이 인파워먼트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좀 빨리 진행됐는데 일반적인 리더십 관련 중요 개념과 이론을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들은 첫째, 리더십의 의미, 둘째, 리더십 유형, 셋째, 동기부여, 넷째, 코칭, 다섯째, 권한위임 등 5가지 주제였습니다. 일반적인 리더십은 이번 학기 강의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기존의 전통적인 리더십 관련 이론과 개념들입니다. 다음 차시 강의 주제는 삶의 목표에 대한 자기기술과 브레인맵 만들기입니다. 이 주제는 말 그대로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 하나를 선정해서 3줄 정도로 요약하고 그 아래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전략이나 수단을 3개 정도 선정해서 매핑, 즉 그리거나 서술하는 것입니다. 화면을 참조하면 자기가 세운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전략이나 수단을 3개 정도 선정해서 그리는 것을 브레인맵을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면의 왼편은 완성된 샘플을 나타내며 오른편은 40세 이전에 100억대 사업가로 성공해서 아프리카에 1000개의 우물을 파겠다는 목표를 가진 사람의 4개의 전략을 나타내는데 그중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 세금 무대 통장을 만들고 정기 적금을 넣으며 주가지수 펀드에 투자를 하고 안전자산을 구입하겠다는 세부 전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목표 달성을 위해서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전략을 문서화한 것이 브레인맵입니다. 이와 같이 목표에 대한 자기 기술과 브레인맵을 만드는 실습을 하는 것이 다음 시간의 강의 주제이며 실습을 겸해서 초안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준비사항은 A4 용지 한 장과 펜입니다. 초안은 이번 학기 중에 다듬어서 제출하는 기물 과제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학습한 리더십 일반 이론 중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주제들을 문제화해서 제시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읽고 넘어가고 다음 시간 초입에 복습을 겸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정답은 이 PPT 내용 중에 다 있으므로 정답을 찾아보도록 해주세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전 문제를 다 맞춘 정답을 이메일로 제일 먼저 제출한 3명은 중간고사 면제 및 중간고사 시험 점수 만점을 처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10개의 전 문제를 다 맞춘 정답을 이메일로 제일 먼저 제출한 3명은 선정해서 중간고사 면제 및 중간고사 시험 점수 만점, 즉 20점 만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 문제입니다. 1번. 리더십에 대해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에서는 리더십은 지도자의 구성원의 관계이므로 리더의 행동 성향과 조직의 상황이라는 다양한 함수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이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리더십은 지도자와 구성원의 관계이므로 리더의 행동 성향과 조직의 상황이라는 다양한 요소의 함수 관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가 맞는 진술입니다. 이것과 상반되는 것을 찾아봐 주세요. 두 번째, 리더와 관리자의 차이로 맞는 것은 이렇게 질문했는데 6가지를 쭉 읽어보면은 전부 리더와 관리자의 차이를 거꾸로 진술해 놨습니다. 그 중에서 맞는 것이 하나가 있죠. 리더는 관리 형태가 정신적이고 관리자는 기계적입니다. 이거 맞는 얘기죠. 세 번째 문제, 민주적 리더십 유형과 관련이 없는 것은 이 중에서 질문 금지는 권위형 리더십의 유형이죠. 네 번째, 다음 중 민주적 리더십의 장점이 아닌 것은 민주적 리더십은 의견 수렴에 자칫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한 결정을 할 경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민주적 리더십의 단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찾아보세요. 번째, 다음 중 파트너십 리더십 유형과 관계가 깊은 것은 뭐하는 것은 1번은 권위형이 해당되겠고 2번은 파트너십, 3번은 민주형, 4번은 변형적 리더십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여섯 번째 문제, 다음 중 서번트 리더십 유형과 관계가 없는 것은 이 중에서 카리스마는 변형적 리더십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음 중 서번트 리더십 특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쭉 읽어보시면 경청, 공감, 설득, 헌신, 거부권. 거부권은 민주형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죠. 8번, 코칭의 기본 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 코칭은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코칭은 반복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죠. 9번, 에게 일정 부분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훨씬 수월하게 성공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존경받는 리더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일본 인파워먼트, 동기부여, 코칭, 멘토링, 카운슬링이라고 한다. 뭐라고 했죠? 수업 중에 영어로 표현했는데 찾아보세요. 10번 문제. 인파워먼트 장점이 아닌 것은 인파워먼트는 주어진 일을 해내는 책임과 역량이 증진되는 것이 장점이죠. 수업 참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비디오는 95% 이상 들어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전체 공지사항은 카톡으로 연락할 예정입니다. 복습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고 숙제하시기 바랍니다. 코비드19등 건강관리 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화요일 날 만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